엄마, 이번에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딸의 요청에 처음으로 제 마음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딸 부부는 벌써 세 번째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좀 힘들구나. 아빠도 아프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회사 일에 육아에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주세요.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75세 김정숙입니다.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평범한 어머니입니다. 세 자녀를 키우면서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었죠. 대학 등록금, 결혼 비용, 집 보증금까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통장 잔고가 바닥을 드러내고 노후 대책이 사라져갈 때쯤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엄마가 아닌 돈줄이었다는 거요. 제 인생은 언제나 주는 것의 연속이었습니다. 23세 결혼해 24세 첫 아이를 낳고 34세 막내까지 세 자녀를 키우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나 돈을 써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경리부장으로 일하며 안정적인 수입을 가져다 주었지만 제 아이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늘 빠듯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해요. 남편이 퇴근 후 거실에서 늘 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근처 마트 계산원으로, 나중에는 동네 분식집 주방 도우미로, 그리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학원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하루에 3개의 일을 뛰어다니며 모은 돈은 모두 아이들 학원비와 용돈으로 사용했습니다. 엄마, 이번에 새로 나온 운동화 사주세요. 친구들 다 신고 다녀요. 큰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조르던 그 운동화는 제 한 달 월급과 맞먹는 가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라나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학원을 하나 더 다녀야 할 것 같아요. 영어가 너무 약해요. 딸의 말에도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3개의 학원을 다니고 있었지만 경쟁이 치열한 입시 현실에서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엄마, 대학 MT 가려면 돈이 필요해요. 막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도 용돈 요청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에 입학했고 그것만으로도 저는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뿌듯함의 대가는 컸습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과 저는 밤낮으로 일했고 작은 전세금으로 시작한 집은 여전히 전세 상태였습니다. 엄마, 이번 학기 등록금이 조금 올랐어요. 채워주실 수 있죠? 자식들의 말에 저는 늘 그래, 걱정 말거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혼자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었죠. 우리 부부의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은 하나둘 자식들에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곧 내 행복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세 아이가 모두 대학을 졸업할 무렵 남편이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새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작은 치킨집을 차렸지만 경험 부족과 경기 침체로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경제적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 가려고요. 학비 좀 도와주세요. 큰아들의 요청에 저는 남편 몰래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딸이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웨딩드레스가 너무 비싸요. 제가 다 할 수는 없고. 저희 부부는 또다시 대출을 받아 딸의 결혼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끝없는 뒷바라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자식들이 독립했다고 생각했지만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저희에게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시작한 남편의 작은 편의점은 그저 생계를 유지하는 정도였고 저는 여전히 아파트 청소 일을 하며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힘들어졌고 병원비는 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자식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고 있는 부모의 모습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점점 제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문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은 걸까?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되는 걸까? 엄마, 아빠, 정말 고맙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도와주시면 다시는 손 벌리지 않을게요. 큰아들이 창업 자금을 요청했을 때 했던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큰아들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풀린다며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했죠. 딸은 결혼 후에도 전셋집 보증금을 보태달라고 요청했고 대학원에 다니는 막내는 여전히 생활비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좀 우리 노후를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음 날 딸이 아이를 맡아달라며 찾아오자 모든 계획은 붐이 되었습니다. 엄마, 요즘 맞벌이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아이 맡길 데도 없고 어린이집은 너무 비싸요. 딸의 말에 저는 그저 웃으며 손주를 안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60대 중반의 나이에 다시 육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딸이 아이를 데려다 주면 저는 하루 종일 3살배기 손주를 돌보고 저녁에 딸 부부가 데리러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엄마,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좀 늦을 것 같아요. 아이 재워주세요. 딸의 전화를 받으며 저는 문득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도 이렇게 아이들을 키우느라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손주까지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여보, 내가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 어느 날 남편이 가슴을 부여잡으며 말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데려갔더니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지만 편의점을 운영하는 남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아프시면 편의점 그만두세요. 저희가 생활비 드릴게요. 큰아들이 병문안을 왔을 때 한 말입니다. 그 말에 잠시 희망이 생겼지만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큰아들의 약속은 한 번의 송금으로 끝났고 오히려 다음 달에는 자신의 사업 확장을 위해 또다시 돈을 요청했습니다. 엄마, 집에 돈 좀 있어요? 지금 급해서요. 막내의 전화를 받은 것은 남편이 퇴원한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학비가 부족하다며 당장 입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병원비로 이미 통장이 거의 바닥난 상태였지만 막내의 간절한 목소리에 또다시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남편에게 물었을 때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우리의 노후 자금은 이미 바닥났고 병원비와 생활비로 빚은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의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번에 해외여행 가려고 하는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딸의 요청에 처음으로 제 마음의 분노가 일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한 번도 제대로 된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데 딸 부부는 벌써 3번째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좀 힘들구나. 아빠도 아프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딸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제가 얼마나 힘든데요. 회사 일에 육아에 한 번만 도와달라는데 그것도 못 해주세요. 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거절한 것처럼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울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저와 남편은 그저 편의점처럼 필요할 때 찾고 필요한 것을 꺼내가는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관계가 이렇게 변해버렸을까요? 자식을 키우며 사랑으로 베풀었던 것들이 언제부터 당연한 의무가 되었을까요? 다음 날 큰아들이 또다시 돈을 빌리러 왔습니다. 이번에는 사업 확장이 아닌 빚을 갚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엄마, 정말 급해요. 이번 달 안에 갚지 않으면 이자가 2배로 늘어나요. 큰아들의 말에 저는 마지막 남은 금반지까지 내놓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신 평생 간직하려 했던 그 반지를요. 고마워요. 엄마,
꼭 갚을게요. 큰아들은 반지를 들고 나가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난 수년간 들었던 갚겠다는 약속 중 지켜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막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도 취업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부만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더 준비하면 좋은 데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3년째 듣는 말이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부부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편의점 매출은 신규 체인점의 입점으로 급격히 줄었고, 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청소 일자리마저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식들은 계속해서 손을 벌렸고, 저희는 그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후 대비해 둔 마지막 보험까지 해약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바닥이에요. 우리가 이러다 노숙자 되는 것 아닐까요? 어느 날 밤 남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처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울렸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다. 그동안 저는 그 사실을 완전히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미안하지만 더 이상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 남편이 큰아들에게 처음으로 거절의 말을 했을 때 큰아들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졌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갑자기 낯선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것처럼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저 정말 급해서 그러는데. 아들아,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여유가 없구나.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하단다. 우린 정말 해줄 만큼 해줬다. 우리 노후 자금도 다 털어서 너희들에게 줬고 보험마저 해약해서 너희에게 줬어. 너희들 눈에는 아픈 나는 안 보이니? 너희에게 모든 걸 주고 남은 건 병뿐인 우리가 안 보이냐 말이다. 큰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평소처럼 남편을 설득해 돈을 마련해 주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남편의 편에 섰습니다. 민수야, 엄마도 정말 이제는 어렵구나. 우리도 노후 준비를 해야 해. 너희에게 다 줘서 다시 준비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해. 처음으로 자식에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도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억눌렸던 제 목소리를 드디어 내는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갔고 그날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끊겼습니다. 딸에게도 더 이상 손주를 매일 돌봐줄 수 없다고 말했더니 그녀 역시 서운해하며 발길을 줄였습니다. 막내는 학비 지원이 끊기자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화를 내고 서운해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제 삶의 주인이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살림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통장 잔고와 남은 대출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퇴직금은 이미 바닥났고 자식들에게 준 돈은 돌아올 기미가 없었으며 집은 전세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쩌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아직 우리에겐 시간이 있어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노후를 준비해야 해요. 그날부터 우리 부부는 철저한 절약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은 계속 운영하되 제가 남편을 도와 인건비를 줄였습니다. 작은 국수 한 그릇도 둘이 나눠 먹었고 겨울에는 난방을 최소화하고 여러 겹의 옷을 껴입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돈을 마련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참에 시골로 내려갈까요? 제 고향에는 아직 작은 땅이 남아 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자식들과 더 멀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자식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상태였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좋아요, 여보. 새로 시작해봐요. 결심을 하고 자식들에게 알렸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냉담했습니다. 엄마, 아빠, 그렇게 멀리 가시면 어떻게 해요? 누가 도와드려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 말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알아차렸습니다. 멀리 가시면 누가 아이를 봐주나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난 괜찮아. 이제 손주도 어린이집에 다닐 나이가 됐잖니. 제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제 결정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큰아들은 그러면 가끔 찾아뵐게요. 라는 짧은 문자로 답했고 막내는 두 분 편한 대로 하세요. 라고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의 반응은 아팠지만 이제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금을 빼서 허름한 집을 구입했습니다. 도시에서의 삶에 비하면 많이 불편했지만 매일 아침 새소리를 들으며 눈을 뜨는 것은 의외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우리 부부만의 시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텃밭을 가꾸고 마을 노인회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저녁에는 함께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처음으로 우리는 진정한 부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했습니다. 남편의 노령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특히 의료비가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의사는 남편의 상태가 심각하니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럴 여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자식들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엄마, 지금 너무 바빠서 주말에 가볼게요. 큰아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이 지나도 큰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아파서 지금은 갈 수 없어요. 돈이 필요하시면 조금 보내드릴게요. 딸은 이렇게 말하고는 얼마 후 5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수술비의 일부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시험 준비 중이라 정말 죄송해요. 막내마저 이런 핑계를 대며 발걸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는 마지막 남은 자산인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집마저 잃을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퇴원한 날 저는 조용히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그들은 우리를 외면했고 이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여보? 남편이 물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 생각할 때가 됐어요. 자식들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위해 투자해야 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소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남편의 수술비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팔았습니다. 자식들에게는 빚에 쪼들려 어쩔 수 없이 집을 팔게 되었다고만 알렸죠. 그리고 월세가 저렴한 작은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집을 판 돈의 일부로 빚을 갚고 나머지는 철저히 비밀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식적으로 노후 파산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여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바닥났다고 알리는 거예요. 남편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노부부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중고금을 사용하고 자식들이 방문할 때는 항상 검소한 식사만 준비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이렇게 사세요? 어느 날 오랜만에 방문한 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렇게 살고 있어. 너희들에게 더 이상 부담 주기 싫어서 말 안 했던 거야.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딸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좀 더 자주 찾아올게요. 용돈도 드릴게요. 괜찮아. 딸, 우리는 이제 적응했어. 대신 내 삶 잘 꾸려나가렴. 큰아들과 막내에게도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노후파산 상태를 강조했고, 이제는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한편 비밀 계좌에 있는 돈으로 우리는 조금씩 노후 준비를 했습니다. 소액 펀드에 투자하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꼬박꼬박 받았으며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건강을 챙겼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요? 가끔 남편이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자식들의 방문은 점점 뜸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에 자주 찾아오던 자식들도 우리에게서 더 이상 경제적 이득이 없다는 것을 깨닫자 서서히 발걸음을 줄였습니다. 명절에 잠깐 들르거나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도가 전부였죠. 엄마, 우리 집 이사했어요. 새 주소 알려드릴게요. 딸의 문자가 왔습니다. 딸은 더 큰 집으로 이사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저 축하한다. 는 짧은 답장만 보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취직했어요. 드디어 막내가 취업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저 전화 한 통으로 끝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사업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용돈 보내드릴게요. 큰아들이 이제는 우리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다며 연락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아. 아들, 우리는 이미 적응했어. 그 돈으로 내 가족을 위해 써. 처음에는 어색했던 노후파산 연기가 어느새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검소하게 살았지만 그것이 불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끊임없는 요구에서 벗어나 우리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을 때 우리의 비밀 계좌는 예상보다 더 많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지만 꾸준히 투자한 펀드가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절약 생활로 지출을 최소화한 덕분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여행 가볼까요? 어느 날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둘만의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제주도로 3박 4일. 그리 호화로운 여행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올해는 자식들이 찾아올까? 지난 2년간 우리의 노후파산 작전이 시작된 이후 명절 방문은 점점 더 형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큰아들만 잠깐 들러 선물 하나 놓고 바쁘다며 서둘러 떠났고 설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올해 추석에는 아이들 초대할까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지만 너무 기대는 말아요. 결국 저는 세 자녀 모두에게 추석 초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올해는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딸의 답장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여자친구 부모님 댁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어요. 막내가 처음으로 여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뻐했을 소식이지만 이상하게도 그저 담담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번에 해외 출장이라 못 갈 것 같아요. 선물은 택배로 보낼게요. 큰아들의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부부만의 추석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하고 슬펐을 텐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복잡한 음식을 준비하고 시끌벅적한 명절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 오히려 해방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보, 우리끼리 소소하게 차려 먹을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그동안 당신이 명절마다 얼마나 고생했어요. 올해는 같이 편하게 보내요. 우리는 간소하게 차린 명절 음식을 먹으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화로운 명절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자식들과의 연락은 점점 더 뜸해졌습니다. 이제는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짧은 메시지가
오갈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자식들에게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마도 우리가 그들에게 해준 만큼 받고 싶었던 것 아닐까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공평하지 않나 봐요. 남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었지만 그것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돌아오리라 기대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제가 급한 출장이 생겨서. 2년 만에 처음으로 손주를 봐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전에는 망설임 없이 그래라고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안하구나. 지영아, 엄마가 요즘 관절이 안 좋아서 아이를 보기 힘들 것 같아 어린이집이나 다른 대안을 찾아보렴. 전화기 너머로 딸의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엄마의 거절이 처음이었을 테니까요. 아, 네. 알겠어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딸과의 통화가 끝난 후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제 마음은 확고해졌습니다. 이제는 제 삶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큰아들은 가끔 사업이 잘 된다며 연락해와 더 이상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절에 작은 선물을 보내거나 생신에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대로 행복하단다. 그 돈으로 너희 가족을 위해 써라. 막내는 취직 후 완전히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에 형식적인 문자 한 통이 전부였죠. 어쩌면 그동안 저희에게 받기만 했던 것에 대한 부채감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의 관심이 사라지는 것은 처음에는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오히려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로서의 역할이 아닌 김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여보, 우리 노래교실 다녀볼까요? 동네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발견하고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취미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도 게이트볼 클럽에 가입하더니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래교실에 다니고 주말에는 동네 어르신들과 등산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뜻밖의 방문 요청이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다음 주말에 찾아뵈도 될까요? 오랜만에 얼굴 뵙고 싶어서요. 약간의 경계심과 함께 반가움이 몰려왔습니다. 자식이 보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으니까요. 큰아들이 방문한 날, 큰아들은 평소와 달리 굉장히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실 제가 요즘 사업이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좀 더 넓은 집으로 모셔드리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이었다면 기뻐 뛰었을지도 모르는 제안이었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맙구나, 아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집이 좋아. 여기 이웃들도 있고 우리 나이에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단다. 큰아들의 표정이 당혹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마도 큰아들의 제안을 저희가 덥석 받아들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용돈이라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여유가 생겨서. 아들아, 내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어.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찾았거든. 그날 이후 자식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더 자주 연락해오고 방문 횟수도 늘어났습니다. 특히 딸은 손주를 데리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식들의 방문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반갑게 맞이하되 저희 일상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노래교실이 있어서 3시까지만 있을 수 있어. 딸에게 미리 말해두는 제 모습은 예전의 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어느덧 저희 부부는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노후파산 작전은 더 이상 작전이 아닌 저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검소하지만 풍요로운,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예전에는 돈 때문에 자주 찾아뵀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딸이 어느 날 갑자기 고백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딸내외도 안정된 생활을 찾아가면서 딸도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여유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알고 있었어. 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깨닫길 바랐으니까. 그리고 엄마도 너희에게 기대하며 살았으니 서로 비슷했던 거지. 큰아들과 막내도 각자의 방식으로 변화해 갔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부모님을 찾아뵙는 아들이 되었고, 막내는 결혼 후 아내와 함께 가끔 방문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자식들이 아닌 저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 저는 드디어 김정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나 할머니로서의 역할에 저를 가두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시작한 취미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작은 공연으로 발전했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무대에 서서 박수를 받는 경험은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것 같았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평생 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살아온 그가 이제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침마다 커피 한 잔을 놓고 신문을 읽는 여유, 저녁에 함께 걷는 산책, 주말마다 찾는 작은 시장의 분위기, 이런 소소한 것들이 우리의 행복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걸 잃었지만 더 많은 걸 얻었네요. 어느 날 저녁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여보. 우리는 돈을 잃었지만 우리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비밀 계좌에 모아둔 돈은 이제 적지 않은 금액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진지하게 고민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남은 여생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여보, 우리 1년에 한 번씩 해외여행 다녀요. 우리가 번 돈, 우리가 즐겨야죠. 남편의 제안에 저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매년 봄이면 짧은 해외여행을 떠납니다. 일본의 벚꽃, 유럽의 고성, 동남아의 해변, 젊었을 때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경험들을 하나씩 쌓아가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 우리의 여행 소식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그들이 궁금해할 때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노후를 위해 조금씩 준비했단다. 노후파산 작전의 비밀은 아직도 자식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부만의 작은 반란이자 우리 인생을 되찾기 위한 몸부림이었으니까요. 이제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노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인 삶이었습니다. 비록 늦게 찾은 깨달음이지만 저는 이 행복한 노후가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보, 우리 인생 참 재미있게 살았죠? 남편이 어느 날 저녁 물었습니다. 네, 여보. 처음엔 힘들었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맞이하는 노을이 창가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따스한 빛 속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돈줄이 끊기자 자식들은 떠났지만 그 덕분에 저는 진정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삶이 아닌 나를 위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보,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어떤 날이든 당신과 함께니까 좋을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아침을 기다립니다. 자식들에게 버려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욕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우리만의 행복한 노후를 계속해서 만들어가며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